네,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 미디어 백테클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경입니다. 오늘은 경제 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제 보도 전문가 모셨습니다. 새로운 인물입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장박원 경제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경제지에서 28년을 근무하셨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매일경제신문에서 28년 동안 산업 파트를 주로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장은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부서는 중소기업 부장을 하다가 논설위원으로 8년 근무한 뒤에 지난해에 그 민들레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지난해. 그러니까 28년 동안 매일경제에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여쭤봤죠. 경제지는 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양만 하느냐? 그러면 매일경제 계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었는가? 보통 이제 그 경제지는요. 보통 경제지는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다 이렇게 좀 보수적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시장의 질서가 막 이렇게 혼란해지면 아무래도 기업 활동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경제지에서는 이제 그걸 추구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지 중에서 많은 그 모토가 그 프로 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자, 뭐 이런 사원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정말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시 28년 동안 계셔서. 그런데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보도하시는 기사를 보면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동안 못하셨던, 28년 동안 못하셨던 것을 조목조목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8년 동안 못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매일경제 소속돼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들은 쓰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정치적인 거, 그리고 또 기업에 민감한 것들은 좀 쓰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도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어떤 그 판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경제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방침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약간 갈증이 있었어요. 그 외경에 있으면서 그런 걸 다 쓰지는 못하고. 특히 그 조금 아쉬웠던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거 할 때 사실은 합병 비율이 그 좀 불합리했거든요. 그 오너인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이게 좀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됐어요. 삼성물산은 그 이전에 또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를 좀 떨어뜨렸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불법 경영권 승계로 결국 판명이 났죠. 이제 나중에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쓸 때 그 경제지는 삼성이 아무래도 최대 광고주다 보니까 삼성은 어느 그 신문에서나 최대 광고주거든요. 어느 언론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도 삼성 피해갈 수 없죠. 그렇죠. 삼성 그 광고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보도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약간의 우여곡절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경제질이 더 보수화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약간 언론 탄압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지는 아예 안 봅니다. 아무것도 보질 않아요. 그 경제지는 이제 스스로 몸을 사린다고 할까? 뭐 그런 거예요.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강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몸을 움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만 할 거 아니라 언론 생태학적으로 경제지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 경제지 역시 언론사이기 때문에 보도할 건 보도하고 그다음에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잘 안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그런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있으나 표출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렇죠. 그리고 보수라는 것이 정부를 무조건 뭐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기존의 가치,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려고 하면은 그거는 보수적인 경제지가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지들은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보수 언론과 보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현재 보수 언론과 현재 경제 언론들이 경제지 경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가면서 그 내용도 이제 이것이 팩트가 맞느냐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 개혁안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돼요? 이미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몇 가지 국민연금 보도가 됐어도 보도 안 보시는 스픽스 구독자분들 많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팩트 개혁안 팩트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3가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그 보험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는 돈이죠. 내는 돈을 지금 현재 이제 보험 요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행 9%예요. 9%인데 이제 그 소득의 9%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그 회사가 4.5, 본인이 4.5 이렇게 4.5씩 내고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들은 이제 본인이 다 내고 해서 9%를 내는데 그거를 13%로 올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기만 하고 덜 받느냐? 그걸 조금 더 받아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찔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에 받는 소득의 몇 % 정도를 받을 것이냐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40%로 지금 맞춰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42%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사실은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은 31%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지금 현재는 31%다. 이제 미래에 그걸 40%까지 올려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무슨 말이냐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라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게 지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료를 많이 올렸고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금액은 조금 올렸다. 그 세 번째는 마지막인 건가요? 아니 그게 그게 첫 번째고 이게 하나가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제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그걸 모수라고 하거든요. 이 모수 조정을 한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를 하면서 그럼 보험료를 지금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거든요. 보험료를 이제 올릴 때 아무래도 20대보다는 그러니까 50대보다는 20대가 더 오랫동안 연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각한 게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조정을 하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세대별 보험. 그러니까 차등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하는 거 세대별로 잘라서 내게끔 하자.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른 액수를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잘라서. 잘라서.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럼 뭐 누가 더 많이 내는 건가요? 내는 것은? 그러니까 50대가 이제 처음 낼 때는 50대가 더 내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내고 20대가. 그럼 20대가 가장 적게 낸다라고 우리가 속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는 그렇죠. 20대 나 20, 30대야. 나 보험료 조금 내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대별로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연금이 이제 연금 고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연금이 이제 오래 걷는 것보다 좀 그러니까 나가는 게 많을 때, 나가는 게 많다 보면은 보험금이 이제 기금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상 청년들은 줄고 노인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청년 세대가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죠. 내는 사람은 이제 줄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금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금이 고갈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급여 있죠. 주는 거. 네. 연금 주는 거를 낮추는 자동 조정 장치를 마련했어요. 아, 저는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보도만 된 것만 보면 뭐가 되게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다 좋은 것처럼 지금 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주는 돈을 조금 주겠다. 이거를 자동적으로 지금 시스템화 한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하면 뭐 고갈 시점이 지금 현재로 고갈 시점이 뭐 2050년 뭐 60년 이런데 80년 9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갈되지 않도록 늘릴 수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고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국가에서 고갈되더라도 국가에서 보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내용은 모수 조정한 거, 그러니까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조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세대별로 차등 지급,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지급한다는 차등으로 한다는 거하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를 했다는 거 이 세 가지인데 다 말은 좋잖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이 좋다는 말씀이 지금 경제지라든지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이렇게 저희가 쭉 훑어보잖아요. 뭔가 합리적인 것 같고 뭔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돌아온 혜택이 뭔가 많을 것 같고 정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부가 발표할 때 일단은 우리가 모수 조정했다. 그러니까 모수 조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연금할 때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개혁의 중요한 그 대목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을 맞췄다. 그다음에 기금 고갈을 재정 안정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러니까 나는 돈만 내고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기금을 조정하네, 무슨 자동 조정 장치를 두고 나중에 내가 또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도 이제 그렇게 그런 보도를 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부가 발표한 거를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지난 4월인가 그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그때는 모수를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보험료율은 13%로 했어요. 그 대신 소득 대체율을 50%로 해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의 목적이 뭐죠? 국민연금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 입장에서요? 나중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의 벌고 있는 현역 때 벌고 있는 소득의 최소 50%는 줘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지금처럼 30% 주면은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죠. 없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 한 70% 받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기금이 주니까 점점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들 그 선진국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OECD 평균이 50.7%예요. 소득 대체율이. 그래요? 그 대신 물론 이제 그 보험료율도 18%로 높죠. 18.2%.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내는 것보다는 18% 높다. 우리는 13%로 높이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OECD 국가들은 18%로 높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한 5% 정도 좀 더 5%포인트 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잠시만요. 갑자기 말씀 듣게 5% 조금 더 내고 우리는 지금 현재 30%대라고 했는데 그럼 해외 같은 경우 50%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 목적을 이제 목적에 맞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우리 그거를 42%로 정했거든요. 50% 이제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50%로 하자 했는데 그걸 42%로 했고, 또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뭐 45%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45% 하자, 뭐 국민의힘이 43% 하자,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 그러면 중간에 뭐 44% 하자,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때 논의할 때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자 하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께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것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온 거고 그렇죠. 이제 요 안을 이제 국회에 넘겨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42%는 너무 소득 대체율이 낮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이제 연금 개혁이라는 게 더 내라.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3%보다 더 내더라도 사실은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13%보다 더 내더라도 네. 소득 대체율을 50% 최소 50%는 맞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되게 이런 게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좀 보도할 때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언론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하진 않아요. 그냥 정부가 보험 요율을 13%로 정하고 소득 대체율을 40% 정했다. 네. 그렇게만 이제 보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반대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만 그런 얘기를 식으로만 해요. 보도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이 함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소득 대체율이 무엇인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대체율은 연금 받는 액수. 그러니까 받는 액수가 이제 뭐가 42%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 내가 그 평균 소득 대비의 42%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 동안에 월급을 혹시 내가 받은 월급이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42%를 나중에 42만 원을 주겠다. 그렇죠. 이런 정도인 거죠.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최소 50만 원을 준다. 네, 뭐 이런 네,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40%인데 이제 그 언론 보도만 보면 그래요. 40%를 목표로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2028년도 윤석열 정부는 2%포인트 올리는 거다. 이렇게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도를 그냥 하고 있어요. 있는 사실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42%가 올리는 것이 지금 에디터님 말씀 주신 대로 낮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2%포인트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걸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약간 허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허구라는 거를 잘 참여연대에서 조목조목 잘 지적해서 자료를 냈는데 그 허구라는 게 뭐냐면 뒤에 아까 말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금이 고갈되면 그 급여를 42%로 맞췄잖아요. 그게 무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그럼 국민은 뭐 기준으로 그게 자동 조정 장치에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2054년인가 그때 맞춰서 이제 55년인가에 맞춰서 그때서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갈될 시점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처럼 50대 뭐 이렇게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50대가 아니에요. 빠지고 싶습니다. 저처럼 50대인 경우에는 그때는 아마 뭐 큰 뭐 영향을 안 받겠지만 그 20, 30대, 40대 이런 이제 좀 사람들이 그때 되면 자동 조정 장치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제도죠. 잘못된 제도로 연금 급여가 확 깎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분석을 하니까 20%까지 뭐 깎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포장만 해놨지 제대로 분석을 안 해줬잖아요. 비판 분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비판 분석을 그럼 경제지는 분명히 보수 언론은 그냥 우리가 포기했다 치면 경제지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비판 분석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야 되죠. 왜 안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비판을 하면 정부가 우리가 연금 개혁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막 이렇게 하고 또 이 경제지나 이런 전문적인 언론에서 그거를 이제 조목조목 아주 비판을 합리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야당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 안이 좀 잘못됐으니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언론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참여연대에서 자료를 냈는데 참여연대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잘 냈어요. 이게 참여연대 자료인데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 분석 및 평가 해서 9월 5일 날 그 연금 개혁안 나온 다음 날인가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가 거의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편가르는 위장된 그렇죠. 재정 안정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 자식 편가른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세대별 보험료율. 세대별 네. 보험료. 그거 세대별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대는 네. 이제 지금 9%에서 13%로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인상하기로 했잖아요. 9%, 13%. 그럼 4%포인트를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 이제 연령별로 어떻게 쪼갰냐면 네. 20대는 0.25%. 그거를 16년에 걸쳐서 인상을 16년에 한다라는 걸쳐서. 그럼 거죠? 16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대는 0.33%. 그다음에 40대는 0.5%, 50대는 1%. 그래서 4배 정도가 이제 확 오를 때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대신 50대가 1%씩 올리면 4년에 걸쳐서 2%씩 그렇죠. 올리면 상당히 그렇죠. 많이 50%는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많은 금액이 올라가겠죠. 반면에 이제 20대는 처음에 이제 낼 때 좀 적게 올라가겠죠. 그 대신 이제 길게 내야 되는 거고 50대는 짧게 60대까지 이제 연금을 내는 거니까 짧게 내는 근데 거죠. 그렇게만 보도된 걸 보면 네. 뭔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연금의 본질을 또 빗나간 거거든요. 이것도 지적을 좀 아주 예리하게 좀 모든 신문들이나 그 방송이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이렇게 확 부각이 되지는 않았다. 물론 이제 야당에서 부각이 되지 않은 것보다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잘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낼 때 보세요. 국민연금 금액이 있잖아요. 절대 금액이 그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과 그냥 일반 벌이가 이제 연봉이 뭐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니까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중소기업 정도? 네, 중소기업 부장. 소기업 정도? 중소기업 부장인데 같은 50대란 말이에요. 중소기업 부장도 50대고 대기업 임원도 50대예요. 근데 국민연금을 똑같이 낼까요? 금액이 다르죠. 뭐 공 하나 차이도 날걸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 9%니까. 그렇잖아요. 소득의 9%니까.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차등 지급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세대에 근거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은 그렇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도화 안 됐고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어느 때도 그 국민연금을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차등 지급 차등해서 이렇게 내도록 하는 일은 없었어요. 유례가 없는 건데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아이디어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까 말했을 때 그럴듯하게 보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참여연수에서 지적한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50대가 보통 50대가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지만 50대 때 직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50대예요? 왜 그러냐면 50대 퇴직 이후에 이제 직장을 그렇죠. 바꾸는 퇴직을 건가요? 많이 하잖아요. 50대. 대기업 다니다가 50대 퇴직하시는 분은 많아요. 주변에 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대별 이 보험 어차피 개인도 내지만 회사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절반씩 부담하는 거니까. 9%를 4.5%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0대를 만약에 내가 고용을 했을 때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책임이 회사에서 책임질 액수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20대보다는. 4년 동안에 바짝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대를 고용하기를 꺼릴 거란 말이에요. 부대 비용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대별, 그러니까 나이별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50대는 당신이 50대다 말을 하고 무조건 1%씩 올린다, 4년 동안 그렇죠.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회사 부담이 있겠네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거, 그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고 있나요? 예전에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창조적인 제도인데 창조적인 제도라고 이제 언론들은 되게 찬양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아주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할 때 되게 우호적으로 잘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몇 개 제가 슬쩍슬쩍 기사를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약간 뭐 한겨레나 경향이나 약간 진보 쪽 언론들은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근데 지적을 했는데 이제 약간 양비론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런 정부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시민단체나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해가지고 지적은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제도의 잘못된 점? 네. 이거를 딱 짚어서 그 정부 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민단체들이 이 정부 안은 사실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이 정부 안은 지금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고 그 시민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4월 달에 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에요. 그 안이. 그러니까 13% 보험료를 내고 50% 뭐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제반 또 다른 그 내용들도 많거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거. 그것을 그냥 국회에 갖고 와서 논의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훨씬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좋아요. 아니 시민단체에서조차도 이렇게 분석을 잘해서 이제 뭐 평가서인가요? 이런 걸 내놓는데 그럼 언론에서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비판적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문가적인 소견을 담아서 그렇게 비판하는 보도가 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무래도 정부 눈치 보는 거죠, 뭐.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비호의적인 보도가 나오면 그렇죠. 있잖아요. 맨날 그 레파토리 검찰에서 뭐 조사하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되게 위축돼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지만 그게 대놓고 정부가 이제 마음 먹고 막 내란 그 개혁안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연구 개혁안에 관련돼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질문 드리지 않았던 다른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경제 그 기사 보도 관련해서 지금 기존 보수 언론이나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뒤에 함유하는 게 많거든요, 내용이. 근데 그 함유하는 내용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로 채택이 돼서 실행이 됐을 때 그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 특히 국민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떤 제도가 이게 국민 삶에 좀 피해가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보도는 정부 정책 그냥 받아쓰기 뭐 이런 거에 많이 아쉽네요. 받아쓰기에 좀 치중했다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정책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 분석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도 제가 경제 에디터로 있으면서 장박원 경제 에디터님 제가 있으면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 그 지식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그다음에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더군 약간 그 취약계층, 좀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네. 잘 못 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보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쓰고 분석적으로 쓰고 네.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디어 백테클은 그 전에 계속 이제 김성재 에디터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고 지금 장박호 경제 에디터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언론민들 이렇게 에디터님들은 방송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조금조금 말씀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텐션업이 됐다가 뭔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재미가 없으시네. 저는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좋은데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주 유익한 정보 나누시기 때문에 재미는 더 저희가 좀 그래서 제가 개그를 담당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 들어야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점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현금 25만 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현금이 아니에요, 실은. 지역 화폐로 25만 원을 국민들 경제 활성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마치 많은 언론에서 현금 25만 원 살포다라고 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언론에서 진짜 포퓰리즘인가요? 그 25만 원, 그러니까 현금 25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현금은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의 쿠폰에 해당되는 거예요. 쿠폰, 그죠? 소비 쿠폰. 그렇죠. 지역 화폐는 그러니까 소비하는데 이렇게 소비를 하게끔 하는 그걸 말하는 저희가 거잖아요. 이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화폐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역 화폐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십니다. 그렇죠. 이 지역 화폐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현금이라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비판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그거를 비판하는 거죠. 부자들한테도 25만 원을 줘? 일단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자한테까지 25만 원을 줘야 돼? 이제 이런 비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비판은 지금 우리 부채 비율이 이제 윤석열 정부 맨날 그러죠. 이제 부채 비율이 이 문재인 정부 때 40 몇 퍼센트 초반대인 그 부채 비율이 50%가 넘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그래서 이거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차피 이거 13조 원 이제 발행하는, 그러니까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25만 원.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인가 그렇죠? 네, 민생 회복 지원금. 할 때 13조가 필요한데 어차피 이거 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점점 그리고 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13조를 국채를 발행해서 줘야 되냐. 나라 살림이 거덜내는 거고 나중에 이거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비판 논점이에요. 빚지는 거 첫 번째. 빚져서 지금 이렇게 돈 뿌리는 거냐. 그리고 미래 세대가 이걸 갚아야 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다.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 타당한 지적이다.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의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얼핏 들어서 관심 없다가 민주당 딱 들으면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분들 국회의원 자격 없죠. 공부 다시 하셔야 되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계시면은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그 정도로 이 지금의 주장, 이쪽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인에서 주장하는 그게 탄탄한 논리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요. 전 국민 25만 원 비판하는 사설 이렇게 쓰면서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썼고요. 동아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최근에 또 지역화폐를 국고 지원해야 된다는 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뭐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논리가 왜
이 논리 외에 우리가 네. 꼭 해야 되는 말을 왜 언론들이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현금이 아니라 일단 소비 진작하기 위한 네. 하나의 그 쿠폰성이 강한 그런 지역 화폐다. 무슨 말이냐? 그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정책이 나온 이유를 설명을 잘 안 해요. 비판만 하고 언론들이. 정책이 나온 이유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정책이 네. 나온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는 확실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장사를 못 하니까 비대면만 해야 되니까 장사를 못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네. 어쨌든 자영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국민들한테 주고 그렇죠. 전 국민들한테 주고 전 국민들에게 어디 가서 좀 자기 그 동네에 있는 점포 가서 이 돈을 써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네. 뭐예요? 이 목표는 국민들한테 단순히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이거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 대기업의 부자들, 한마디로 재벌들이 이거를 받았어요. 네. 근데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사용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렇죠. 정책이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건 그렇죠. 전혀 없고 그렇죠. 쓰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왜 대기업을 이렇게 쓰게 하느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부자들을 거죠. 왜 쓰게 하냐.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상품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이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재난지원금 코로나 2020년도에 1차 재난지원금 14조 했거든요. 네. 그걸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성격인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정부도 동의할 거예요. 지금 문 닫는 소상공인들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 그렇죠.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재정을 풀었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재정을 덜 푸른 나라에 속해요. 사실은. 정말 조금 풀었죠. 네, 상대적으로. 네.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정말 물론 미국은 뭐 기초통화 국가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그 주요국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뿌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뿌리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간 거예요. 지역화폐요. 그렇죠. 지역화폐로 가고 뭐 소상공인 지원도 가고 그리고 대출도 이제 묶어두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어때요? 고금리죠. 너무 올랐죠. 물가도 올랐죠. 네. 사람들이 소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힘들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풀었잖아요. 네. 다 풀었어가지고 지금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푼 돈을 다시 걷어들이려고 금리를 높인 거잖아요. 네. 금리를 높이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수도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더 어려운 느낌이 막 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죽게 돼 있어요.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그렇죠. 점점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정말 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경제지에서 하는 얘기가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뭐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담아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띠용 했던 게 뭐냐면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관도 되고 온라인에도 되고요. 대형마트도 되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백화점에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현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이 더 효과적이다. 진짜 효과적인가요?
온누리 상품권을 주든 지역 상품권을 주든 그 네.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형태로. 지역 화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아마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 화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그렇죠. 것 같죠. 네, 정치적인 이유가 크죠. 근데 이게 경제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네. 막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어리석인 보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는 1차 그 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 2020년도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 KDI에서 2020년도에 경제적인 효과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 코로나 때 성장률은 당시에 떨어졌는데 민간 소비는 다시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 지역 화폐를 풀었을 때 경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KDI에서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죠. 21년도에 2020년도에 냈어요. 20년도에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한창 그렇죠. 1차 지원금 19년도부터 한창이었으니까요. 1차 재난지원금 나간 다음에 1차 재난지원금 14조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를 분석을 했어요. 네. 해서 이제 한 30% 정도는 소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하자면 뭐 1조를 풀었는데 뭐 한 3천억 정도의 소비 효과는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비판이 나오죠. 야, 1조 풀어가지고 3천억밖에 효과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소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 유발 이렇게 또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경제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는 1.8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푼 돈이 1조라면 1조 8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막 분석한 게 복잡해서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없다 할 때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기이니 마중물 역할로 13조를 하면 자영업자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용을 치러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거보다 경기를 살려서 하는 게 13조의 국가 채무 짓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이런 주장도 같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정부의 편을 들고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보도를 있는 그대로 하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피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피아. 네. 그 기재부 사람들. 네네. 이 사람들이 기재부 사람들이 완전히 재정을 지키는 것에 거기에 함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확 갇혀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금 그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쭉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좀 약화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23조 원을 현금 살포로 풀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논리에 그 논리에 함몰된 거예요. 그 논리를 깨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 경제 전문가인 기재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나 보다. 그러고 정부도 그렇고 여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거기에 그 논리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빠르게 세금을 한번 넘어간다면은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럼 기존에 내고 있는 이제 세금조차도 그냥 그대로 거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투세라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있어요. 폐지하자고 그랬죠. 폐지하자고 막 그러고 올해 1월서부터 그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재정이 어려우면 금투세를 내던 걸 내면 되지 왜 폐지하자고 합니까? 왜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투세도 이게 보도를 좀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금투세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일정 주식이나 금액을 초과를 하면은 뭐 내는 그렇죠, 세금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 5천만 원 이상일 거예요. 네, 5천만 원 맞습니다. 네, 5천만 연 원, 5천만 원. 연 5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 네. 20% 20에서 25%고 고 거기에 이제 뭐 추가 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 22에서 27.5%가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진짜 그 내야 되는 세금은 거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없으면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내가 주식 투자로 이익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네. 20에서 그냥 우리 언론 보도로 보면 25% 정도 내는 거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투세죠. 그러니까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 내라는 게 아니고 네. 5천만 원 이상 그 시세 차익이 있을 때 낸다 이 말인데 그걸 왜 폐지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지하자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일단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 세금을 내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금투세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이면 이상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네, 그 개인이 1,4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네네. 그 중에 한 1% 정도래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1,400만 명 중에 1%가 연간 5천만 원에 대한 이득을 얻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금투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금투세를 내는 것처럼 그냥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보도죠, 완전히.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약간 공포 마케팅 비슷하게. 이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거를 누명을 씌운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금투세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금투세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론 오너들이 주식 투자해서 연간에 5천만 원 이상 많이 벌어서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자 감세의 자기네들 끼리끼리 친해가지고 맥락이고 그 부자 감세를 하면서 괜히 그 일반 투자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 논리는 그거거든요. 지금 금투세 그 금융 그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주식 투자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내가 왜 주식 투자해? 하고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주식이 대폭락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뭐 이게 그 뭐죠? 그 1%밖에 안 되지만 그건 다 뭐 숫자로 나온 거니까 투자자는 1%밖에 그 대상자는 그러니까 1%밖에 금투세를 내는 대상자가 1%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돈은 많다. 왜냐하면 큰 손들이니까. 큰 손들이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번 거에 20% 정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를 뭐 꺼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식시장이 또 침체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 논리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또 맞나요? 아니죠. 틀리다고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만 금융투자 그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전 주요국들이 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요. 다 그거를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이건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게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뭔가요? 주식 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증권거래세라는 걸 내잖아요. 증권거래세는 내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거죠. 그렇죠. 거래할 때 나오는 이거 내가 세금이죠. 이익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거 주식 이거 쓰레기야. 내가 팔 거야. 그래도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통행세라고 하잖아요. 통행세. 이거는 오히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행세의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조세의 원칙에 조금 맞지 않는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에 그 주식 양도소득세잖아요. 금융투자 소득세가 주식 양도 소득세도 그거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 양도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팔거나 금융상품, 주식, 채권 뭐 다 포함되겠죠. 그걸 팔거나 팔 때
팔 때죠. 팔 때 이익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이거는 조세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있는 곳에 버는 곳에 과세하는 거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이거 팔 때 내가 수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다. 네. 그러니까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융상품도 팔 때 우리가 집을 팔 때도 사실 그거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이자 소득세도 내잖아요. 네네. 이자 소득세도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에 대한 심지어 퇴직자들의 그 연금 소득세를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소득세는 내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얻은 거에 만큼 그 돈에 그렇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난 돈 금액의 몇 % 세금을 내는 거는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도소득세도 내는 게 옳은 거고 금투세도 내는 게 옳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익이 없는데 그냥 주식을 팔았다고 돈을 내는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현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죠, 지금.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도 낮추고 있어요. 증권거래소도 낮추고 있어요? 증권거래소는 낮추는 일정대로 낮추고 금투세는 원래 그걸 낮추면 당연히 세금 다 안 걷겠다는 그렇죠. 세수가 감소하잖아요. 국가 비웠다면서 세금 왜 다 안 걷죠? 그러니까요. 이거로 인해서 한 해에 1.6조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 세수 감소가. 아니 세금도 줄이고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도 줄이겠다. 이런 건가요? 그 부자감세가 그런 거죠. 지원 논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금투세도 큰 맥락으로 보면 부자감세에 해당되는 거고 금투세는 이게 왜 폐지해서는 안 되냐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오래 전서부터 여야가 하기로. 국민의힘도 약속을 했어요. 도입하기로 내년부터. 원래는 2년 전에 2023년에 작년에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유예하면서 2022년도인가 유예하기로 하면서 2025년도로 이제 시행 미뤄진 거죠. 시행을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미뤄진 거예요. 그때 미뤄졌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아무래도 그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면 우리 거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감한 거죠. 이게 투표하고. 아니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이거는 폐지하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다 폐지하는 거는. 폐지를 하고 금투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민주당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이 표를 생각하는 거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종부세도 있잖아요. 종부세하고 금투세에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두 법에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세부 그 법,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면 어려워지는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많이 고쳐가지고 그 좀 불합리적인 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투세도 이게 밑에 세부적인 항목 중에 그 세부적인 항목을 보다 보면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손을 볼 수는 있죠. 그런 걸 그러니까 뭐죠 조그만 게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근데 모든 법이 다 완벽한 법은 없어요. 다 법안이 다 그 조금 그런 거는 이제 개정을 통해서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서부터 시행을 하고 만약에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으면 그걸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걸 이슈화 시키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언론들이 백업해 주는 거고 뭐냐면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도 하나 이슈를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도 아마 그 전환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마디로 안 걷는다는 게 주요 목적인 건데. 그건 무조건 세금을 안 걷는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낼 것처럼 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다 폐지해줄게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걸 백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논리에 이제 쫓아가는 거고. 그럼 금투세 이건 제가 기습 질문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보도는 거르고 가라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금투세는 중산층 세금이다. 이건 거짓말. 이런 1%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1,400만 명 중에 1%만 내는 건데 또 금투세를 하면 주가가 폭락한다. 거짓말.
네. 그겁니다. 이건 거르고 가면 되겠네요. 무조건 거르고 가면 되겠다. 절대 그 금투세 도입했다고 주가가 폭락하지 않아요. 그 주가 폭락은 가장 주가 폭락시키는 요인은 미국 경제입니다. 요즘은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두 가지가 요즘 주가가 침체되는 원인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 부분은 다음에 모실 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세금 얘기 막 숫자 나오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가 더 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지 세금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경광부회죠. 저희가 미디어 백테클은 미디어 언론 보도된 것을 미디어 관점에서 저희가 요목조목 좀 비판하고 이런 언론은 걸르고 가자라는 거였는데 경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비판하는 것도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김성재 에디터님 뭐 한 주 더 쉬시라고 하고 모셔서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쉽게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보도는 정말 어려워요. 우선 숫자 있고 막 뭐 퍼센트 포인트 어렵지만 너무 되게 어려워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경제 보도에 대해서 잘못 보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들레가 감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들레 후원까지 시민언론 민들레는 그거 포털에서 다 배제됐어요. 그래서 그 제목 검색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민 민들레를 포털에 치시거나 시민언론 민들레 아니 시민 민들레만 쳐도 나와요. 저는 항상 들어가서 글을 하나하나씩 다 보거든요.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제목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다음에 김성재 에디터님 잠깐 뭐 한 주 더 쉬시고요. 장박어 경제 에디터님 모셔서 경제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쉽고 자세하게 유익한 시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보도가 나오면 나오겠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오늘 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요. 원래는 제가 마지막 발언 기회 안 드리는데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와서 이제 스픽스에 처음 나와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잘못된 시민의 입장에서 경제를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디어 백테클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에 인사드리는데 다음 주는 명절이죠. 한 주 지나서 우리 23일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농구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변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